1186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그동안 부르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끼며 지켜왔던 슈리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왕족이 아니라 천룡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슈리가 지금까지 루엔 국왕의 친딸로 알려져 모두의 사랑을 받았으나 사실 루엔 국왕은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참혹한 진실이 밝혀지며 에스페리아 왕국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단순히 슈리의 정체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기억 속 단서들과 결합하며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핵심은 군코의 플레임을 통해 밝혀진 맨마이어 가문이라는 명칭과 군코의 곁에 있던 자의 정체입니다. 맨마이어 그로우가 브룩을 향해 그가 캔델에 호위되었다고 기억을 되짚어주었던 장면을 떠올려보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천룡인의 에스페리아 왕국을 방문했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 천룡인들이 에스페리아 왕국을 방문했을 당시 브룩은 캔델을 지키는 핵심 호위대원으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캔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수개월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알아누웠던 의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 루엔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곧이어 캔델과 혼인하게 되면서 왕실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보면 결국 이 비극의 시작은 맨마이어 그로우가 에스페리아 왕국을 방문했을 당시 캔델을 임신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캔델이 몇 달간 몸져 누웠던 것은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 그 은밀한 사건의 여파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루엔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캔델과 결혼하고 슈리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에스페리아 전쟁의 진짜 진실입니다. 에스페리아 전쟁의 시작과 그 명분을 둘러싼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루엔 국왕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세계 정부가 요구한 천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에스페리아 백성 중 1000명을 노예로 바쳐야 한다는 가혹한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이 잔혹한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 국가의 존립을 걸고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로우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루엔의 주장과는 판이합니다. 그로우에 따르면 세계 정부가 진정으로 요구했던 것은 에스페리아 백성 1000명이라는 막대한 희생이 아니라 오직 슈리 공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루엔이 내세운 국가와 백성을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은 사실 자신의 정권 유지와 감춰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요구의 중심에는 슈리가 가진 특별한 신체적 특징, 바로 쌍극의 눈동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는 단순히 회귀한 형제를 넘어 아무나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정점인 이무가 직접 에스페리아에 이 아이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이 눈동자가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강력하고도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가 완벽한 진실이라고 단정짓기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이무가 슈리를 악마화하여 그녀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그녀를 타락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약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이무가 슈리를 악마화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우 역시 슈리와 마찬가지로 쌍극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슈리의 눈동자가 일반적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특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무가 이 눈동자를 갈구했다는 사실만큼은 진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눈동자의 존재는 비단 슈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작중에서 이미 그 비범함을 증명해온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눈동자들이 단순한 외형적 특징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비밀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미호크입니다. 그의 날카롭고 강렬한 매의 눈은 단순히 압도적인 검술의 상징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한 초월적인 안광을 내뿜습니다. 특히 이 미호크의 눈동자는 세계의 정점에 있는 이무의 눈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죠. 또한 하쿠바의 광기 어린 눈은 인격이 교체될 때마다 기이한 변화를 보이며 그가 가진 폭발적인 힘의 근원이 어떠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발현됨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가진 독특한 왕관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이들이 가진 눈동자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보여주는 초월적인 능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슈리가 가진 쌍극의 눈동자 역시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할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즉 하쿠바, 미호크, 로키 등이 보여주는 특별한 눈동자들은 그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능력의 발현이자 동시에 세계정부나 이무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혈통적 비밀 혹은 금기의 능력과 직결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 특별한 눈동자들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언가의 표식이자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열쇠인 거 아닐까요? 이 가설대로라면 슈리 공주를 둘러싼 비극적인 전쟁의 진짜 목적은 이 눈동자들의 숨겨진 거대한 힘을 독점하거나 통제하려는 이무의 오랜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밝혀진 브룩 상처의 진실입니다. 오랫동안 브룩의 백골 이마 위에서 지워지지 않던 흉터는 끊임없이 의문을 자아내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인간 시절의 기억을 넘어 죽음 이후 해골의 모습으로도 선명하게 흉터가 남았기에 이는 단순한 전투 이상의 무언가 있는 걸로 추측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86화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게도 브룩의 곁으로 아끼고 지켜왔던 슈리 공주, 즉 악마화된 궁코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무의 영향력 아래에서 악마와의 굴레에 빠져있던 궁코는 브룩을 향해 치명적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브룩은 궁코가 내리꽂은 칼에 머리를 관통당한 채 처참히 쓰러졌습니다. 생사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순간이었으나 브룩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칼날이 브룩의 혈관과 뇌관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기 때문인데 이는 단순한 운이라기보다 의도된 결과에 가까워 보입니다. 즉 슈리 공주는 이무의 잔혹한 의지를 거스르고 브룩을 살리기 위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칼의 궤적을 비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서사는 브룩이 가진 또 다른 핵심 정체성인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루피가 위대한 항로를 시작하며 동료를 모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음악가였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원피스 세계관 속 음악은 단순히 유흥을 넘어 영혼을 울리고 잊혀진 역사를 기록하며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신성한 매개체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브룩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잠시나마 궁코를 치유했던 거 아닐까요? 이 가설대로라면 향후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로서 해방의 리듬을 연주하며 이무의 억압을 분쇄할 때 브룩이 그 곁에서 자신의 음악을 더한다면 이보다 강력한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즉 이번 엘바프에서 브룩의 음악과 니카 해방의 북소리가 공명하는 순간 궁코가 치유의 선율을 통해 비로소 깨어나고 이무가 씌운 타락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루엔 왕의 죽음입니다. 1186화에서 그려진 루엔 왕의 죽음은 단순한 퇴장을 넘어 오다스미 설정한 치밀한 서사적 장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1185화에서 슈리에 의해 쓰러진 이후부터 이번 1186화의 죽음의 순간까지 오다스미는 단 한 번도 루엔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장면 하나, 컷 하나마다 방대한 떡밥을 숨겨두기로 유명한 오다스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출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로 해석됩니다. 과연 오다스미의 마지막까지 루엔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지, 그가 죽음지에 담긴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무엇일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다려지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이물을 날려버리는 루피입니다. 과거 샤봉지 제도에서 루피가 차를로스 성을 향해 거침없이 주먹을 날렸던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해방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그 일격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알리며 루피라는 인물이 가질 행보를 예고하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피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절대적인 벽인 이물을 향해 다시 한번 심판의 주먹을 겨누고 있습니다. 루피가 이물을 날려버리는 장면은 샤봉지 제도의 사건을 완벽하게 계승하면서도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당시 차를로스 성이 자신의 권력만을 믿고 무고한 생명을 짓밟았던 것처럼 이번엔 800년 전부터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역사를 왜곡하며 세계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조종해왔습니다. 루피가 이무에게 날리는 일격은 차를로스 성을 쓰러뜨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력 뒤에 숨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자들을 향한 명확한 단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더욱 강렬한 이유는 루피가 가진 자유의 의지가 이무의 지배를 정면으로 충돌시키기 때문입니다. 800년 전 거인족이 아이들을 고려하려다 패배했던 그 비극적인 역사를 비웃으며 다시금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이무를 향해 루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가장 강력한 한방을 준비합니다. 이 일격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는 태양의 신 니카가 다시 한번 이 세계의 어둠을 걷어내는 순간입니다. 이는 억압받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선사하는 해방의 신호탄이 되겠죠. 결국 이 장면은 독자들에게 있어 1186화까지 달려온 긴 여정의 카타르시스를 완성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루피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염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는 장면으로 기억될 겁니다.